제발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던 12월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며칠째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두꺼운 패딩 모자를 눌러 쓴 채 종종 걸음으로 집을 향해 서둘러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지만 도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계단만큼은 시커먼 어둠보다 더 짙은 절망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계단 구석, 사람들의 발길의 차이는 눈 더미 속에 자그마한 그림자 두 개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 추워. 너무 졸려. 안 돼. 한결아, 자면 안 돼. 조금만 참아. 응? 누나가 어떻게든 해볼게. 고작 7살이나 되었을까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벅차 보이는 여자아이가 축 늘어진 남동생을 품에 꼭 껴안은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걸친 옷이라고는 다해진 얇은 가을 점퍼가 전부였고 발에는 양말도 없이 찢어진 운동화가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미 동상에 걸린 듯 시퍼렇게 변한 아이들의 얼굴은 지나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혀를 찰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 중 이 작은 생명들에게 눈길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화려한 코트를 입은 노신사 한 명이 비서들의 경호를 받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성그룹의 김만석 회장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7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들 부부와 갓 태어난 손주들을 잃은 후 그는 심각한 불면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어서 이동하시죠. 비서실장이 우산을 받쳐들며 재촉했습니다.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무언가 가냘픈 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김 회장이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눈사람처럼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여자아이가 그의 바짓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화들짝 놀라 아이를 떼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뭐야? 비켜. 회장님, 죄송합니다. 웬 거지 아이들이. 경호원의 거친 손길에 아이는 힘없이 눈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기어와 김 회장의 구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축 늘어진 동생을 보여주며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돈
같은 건 안 주셔도 돼요. 밥도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제 동생 좀 이 병원에 버려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죽으면 춥지도 않고 의사 선생님들이 나중에라도 봐줄 수 있잖아요. 제발요. 내 동생 좀 병원 안에 버려주세요.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것도 치료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곳에 버려달라는 아이의 말. 그 처절한 부탁에 김 회장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토록 슬프고도 끔찍한 부탁은 처음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경호원들을 손짓으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쭈그리고 앉아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맑고 깊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눈빛,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왔습니다. 아가,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어쩌다 이런 곳에. 김 회장의 물음에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가진 전 재산인 듯 했습니다. 저 돈 없어요. 대신 이거 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나중에 꼭 다시 만나면 준다고 했던 건데, 이거 비싼 거래요. 이거 드릴 테니까 제 동생 좀.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반짝이는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그 목걸이를 본 순간 김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중에서 파는 흔한 목걸이가 아니었습니다. 7년 전 며느리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 회장이 직접 이탈리아 장인에게 의뢰해 주문 제작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였습니다. 뒷면에는 사랑하는 나의 별, 나의 결이라는 자신이 직접 쓴 글귀가 새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때 사고로 다 죽었다고 했는데. 경찰도 시신을 못 찾았지만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바닥에서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펜던트의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별, 나의 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며 귓가에 삐하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죽은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아이의 얼굴에 겹쳐 보였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김 회장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아이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은 채 아이의 어깨를 와락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 으앙.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제 이름은 한별이에요. 얘는 한결이고요. 한결이 태명을 그대로 이름으로 쓰기로 했다던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남자아이, 자신의 손자 한결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아이의 체온이 그의 값비싼 코트를 뚫고 전해졌습니다. 아, 세상에 이럴 수가. 내 새끼들이, 내 강아지들이. 점잖던 대기업 회장이 체면도 잊은 채 병원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멈춰섰고 비서실장과 경호원들도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은 피눈물을 흘리며 품에 안긴 손녀 한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겁에 질려 파들파들 떨고 있는 이 조그만 아이가 동생을 살리겠다고 죽은 동생을 묻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호의호식하며 슬픔에 잠겨있던 그 7년 동안 자신의 핏줄들은 지옥보다 더한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장, 뭐하고 있어? 김 회장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서린 살기에 비서실장이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당장 병원장 나오라고 해. 내 손주 살려내라고 해.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병원 통째로 날려버릴 거니까 당장 문 열라고 해. 응급실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축 늘어진 한결이를 품에 안고 놀란 한별이의 손을 꽉 잡은 채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의 몸에 남겨진 수많은 멍 자국과 화상 흉터를 발견하는 순간 김 회장의 슬픔은 이 세상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지난 7년 동안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누가 감히 대한민국 재계 1위 김만석 회장의 손주들을 이런 꼴로 만든 것일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잔혹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비켜, 다들 비키라고. 응급환자 들어간다. 응급실 자동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피 묻은 코트를 입은 김 회장이 아이를 안고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사색이 된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그리고 놀란 의료진들이 카트를 끌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눕히십시오. 얼른. 살려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이 아이 살려내란 말이야. 김 회장의 고함 소리가 응급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의사들은 김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마른 침을 삼키며
축 늘어진 한결이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체온 34도, 저체온증이 심각합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요. 바로 소생실로 옮겨. 옷부터 잘라내. 의사가 가위를 들어 아이의 낡은 점퍼와 티셔츠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소생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도하듯 두 손을 꽉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만 다오. 하레비가 죄인이다. 내가 너희를 못 알아보고 그때였습니다. 헉! 옷을 자르던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의사의 손길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 회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아이의 앙상한 갈비뼈 위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영양실조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등과 가슴, 허벅지까지 온몸이 마치 도화지라도 된 것처럼 끔찍한 흉터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든 자국 위로 무언가 가느다란 줄로 수없이 맞은 듯한 지렁이 같은 자국들, 그리고 담뱃불로 지진 듯한 동그란 화상 자국이 아이의 가슴팍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김 회장의 다리가 힘없이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길거리 생활을 하며 생긴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악마 같은 학대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작고 여린 아이를 샌드백처럼 때리고 지지고 짓밟은 것입니다. 그때 옆 침대에 누워있던 누나 한별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수액을 맞고 조금 정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한별이는 눈을 뜨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을 보자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원장님. 한결이 때리지 마세요. 제가 대신 맞을게요. 밥 안 먹을게요. 제발 독방에만 가두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아이는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을 마구 휘저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처절한 외침에 응급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원장님, 독방 대신 맞겠다는 말. 김 회장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한별이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가, 한별아, 나다. 아까 그 할아버지야. 여기는 병원이야. 아무도 너희를 때리지 않아. 김 회장이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안으려 하자 한별이는 김 회장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밀어냈습니다. 거짓말,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우리 엄마 아빠 데려온다고 해놓고 안 왔잖아요. 나 갈래요. 내 동생 내놔요. 우리 도망가야 돼요. 잡히면 죽는단 말이에요. 잡히면 죽는다. 도대체 어떤 지옥에서 살아왔기에 7살 아이의 입에서 죽는다는 말이 저렇게 쉽게 나오는 걸까요? 김 회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와락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가 발버둥 치며 핥히고 때려도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별아.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어. 내가 나빴다. 내가 죄인이다.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볼에 닿자 발버둥 치던 아이의 몸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따뜻한 품,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 같은 온기였습니다. 아이는 김 회장의 품에서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래, 내가 내 할비디다.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누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건 그놈들은 이제 살아서 지옥을 보게 될 게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무시무시한 살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별이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실장, 네, 회장님.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풀어. 김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냉철한 승부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난 7년, 내 손주들이 어디서, 누구 밑에서 어떤 꼴을 당하며 살았는지 일시간, 딱 일시간 준다. 그 안에 털끝 하나까지 다 조사해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경찰청장에게도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아니, 경찰은 나중이다. 법, 그런 건 사람한테나 쓰는 거야.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법은 사치야. 내 손으로 직접 아주 천천히 뼈와 살을 분리해 줄 테니까.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아까 아이가 준 목걸이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은색 펜던트가 그의 소나기 힘에 눌려 찌그러질 듯 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다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회장님, 손잡은 의식이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을 똑바로 해. 아이의 상태를 보아하니 단순히 굶고 맞은 게 아닙니다.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과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실어증 증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등 뒤에 의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 회장은 의사를 밀치고 다시 소생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잠시
의식이 든 한결이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만 벙긋거리고 있는 모습을.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의 입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 려, 주, 세, 원, 장, 님. 그리고 아이의 등 뒤 견갑골 쪽에 새겨진 화상 흉터. 그것은 마치 낙인처럼 특정한 글자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K. 그것은 아이들이 갇혀 있던 보육원, 꿈나무 보육원을 뜻하는 끔찍한 낙인이었습니다. 으아악! 김 회장의 분노 섞인 포효가 병원 복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자비는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김 회장은 뼈저리게 보여줄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그 누군가에게 진정한 지옥이 배달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병원 VIP실 옆 임시 집무실로 꾸며진 탕비실.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김만석 회장의 사조직과 정보팀이 샅샅이 뒤진 결과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던 김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눈물마저 말라버린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말해. 하나도 빠짐없이. 아이들이 있었던 곳은 경기도 외곽 야산에 있는 꿈나무 보육원입니다. 겉으로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시설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동 노동 착취와 학대가 만연한 수용소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곰팡이가 핀 지하방, 짐승의 사료 같은 박, 그리고 원장 최두식의 사진이 떴습니다. 탐욕스럽게 생긴 50대 남자의 얼굴. 이자가 원장 최두식입니다. 전과 시비범, 사기, 도박, 폭행. 아이들을 이용해 후원금을 횡령하고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지하 창고에 가두거나. 그만. 김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더 들었다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머뭇거리며 가장 중요한 보고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아이들이 7년 전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후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아이들의 신원을 감추고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빼돌렸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감히 누가? 최두식 원장의 통장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지난 7년간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있었습니다. 입금 자명을 추적해 보니 차명 계좌였지만 그 자금의 출처는 비서실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 회장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 핏줄이 내가 아들처럼 키운 녀석이 말해. 누구야? 박철민 상무입니다. 박상무. 김 회장의 죽은 아내의 조카. 아들이 죽은 후 상심한 김 회장을 대신해 회사를 도맡아 운영하며 누구보다 김 회장을 극진히 모시던 그 조카였습니다. 다음 회장직을 물려받을 것이 확실시되던 믿었던 핏줄. 허허 김 회장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주들을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저런 쓰레기 같은 보육원에 가둬 평생 썩게 만든 놈이 내 옆에서 회장님 건강 챙기십시오 하며 웃던 그놈이었다니. 박철민. 내 놈이, 감히 내 놈이. 김 회장이 들고 있던 크리스털 물컵을 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와장창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김 회장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꿈나무 보육원 원장실. 밖에는 폭설이 내리는데 원장실 안은 후끈한 난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최두식 원장은 족발을 뜯으며 소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겁에 질린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안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한별이 년 생각이 나냐? 그 독한 년 동생 놈 업고 나가서 얼어 뒤졌을 텐데. 시체라도 찾아야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먹을 텐데 말이야. 최 원장은 킬킬거리며 누렇게 뜬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물주. 바로 박철민 상무였습니다. 예, 형님. 아, 상무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 했는데. 예. 회장님이요? 에이, 그 노인네가 오늘 내일 하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뭐요? 병원에요? 수화기 넘어 박상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일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그 꼬맹이들이 지금 회장이랑 같이 있다고. 내가 죽었다며. 처리했다며. 예.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그 쥐새끼들이 거길 어떻게. 닥치고 당장 튀어. 회장이 알았어. 내 놈 장부랑 증거 다 없애고 당장 해외로 떠. 안 그러면 너랑 나랑 둘 다 죽는 거야. 두둑.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 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열 1위 김만석 회장. 그가 자신의 손주들을 학대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건 경찰서에 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힐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짐 싸. 아니, 짐 쌀 시간도 없어. 금고에 있는 돈이랑 장부만 챙겨. 빨리. 최 원장이 허둥지둥 금고를 열어 돈다발을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돈다발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보육원의 낡은 철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습니다. 놀란 최 원장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보육원 마당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량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육원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습니다. 마치 저승사자의 행렬처럼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차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김만석 회장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원장님, 저 사람들 뭐예요? 안마를 하던 아이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최 원장은 대답도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눈 덮인 보육원 마당을 밟으며 지옥의 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뒤로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도열했습니다.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이 건물을 통째로 가루로 만들어버려. 김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진정한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와장창, 쾅, 우지끈, 꿈나무 보육원의 고요한 밤은 비명과 파괴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김 회장의 경호원들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두던 쇠창살을 뜯어내고 원장실의 집기들을 모조리 때려 부쉈습니다. 마치 지난 7년간 아이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려는 듯 보육원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최두식 원장이 개처럼 바닥을 기며 김 회장의 구두를 핥을듯이 매달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오줌을 지려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천하의 악당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비겁한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팡이로 최 원장의 손을 매몰차게 내리쳤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최 원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손, 내 손가락, 내 손주들이 이 손으로 만든 밥을 먹고 이 손에 맞으며 자랐단 말이냐. 김 회장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는 최 원장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려 구석에서 떨고 있는 다른 보육원 아이들을 보게 했습니다. 똑똑히 봐라. 내 놈이 짓밟은 꽃들이다.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악마에게는 인권도 법도 필요 없다.
김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놈 다시는 아이들 근처에도 못 가게 다리를 분질러 놓고 그동안 횡령한 돈 10원 한 장 남김없이 토해내게 해. 그리고 콩밥 먹는 것도 사치다. 감옥에 가서도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이 뭔지 알게 해줘. 변호사? 꿈도 꾸지 마라. 대한민국 어떤 변호사도 이놈 변호 못하게 막아. 네, 회장님.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경호원들이 짐짝처럼 최 원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최 원장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 회장은 덜덜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비싼 코트를 벗어 맨발의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른들이 미안해. 이제 무서운 아저씨는 없어. 너희들도 다 따뜻한 집으로 보내주마.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 지시한 김 회장은 차에 올라타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몸통을 칠 차례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 박철민 상무는 휘파람을 불며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어젯밤 최 원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늙고 병들었으니 곧 자신이 이 그룹의 주인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회장님 찾으셨습니까?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병원에라도 가셔야. 박 상무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김 회장은 돌아앉은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한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빗은 한별이 박 상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아, 아니. 이 아이는? 인사해라. 내 손녀 한별이다. 그리고 저기 소파에 누워있는 아이는 내 손자 한결이고 박 상무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저 쥐새끼들이 여기에.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주분들은 7년 전의 사고로. 연기 그만해. 김 회장이 벼락같이 고함을 치며 서류 뭉치를 박 상무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최 원장의 비밀 장부, 박 상무의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7년 전 사고 당시 박 상무가 사주한 통화 녹취록이 담긴 USB였습니다. 내 놈이 사람이냐? 내 아들 부부를 죽인 것도 모자라 저 어린 것들을 짐승 소굴에 쳐넣어? 그것도 7년이나? 회장님, 오해입니다. 모함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게 다 조작된 겁니다. 박 상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전 사격 선수였던 그가 소장하고 있던 사냥용 총이었습니다. 철컥. 장전 소리가 회장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제가 조카잖아요. 삼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조카?
핏줄? 그래. 내가 널 친자식처럼 키웠지.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돼. 넌 내 아들을 2번 죽였어. 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무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총알은 빗나가 박상무의 귀 옆 화병을 박살냈습니다.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박상무를 보며 김 회장은 차갑게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이는 것도 아깝구나. 널 죽이면 감옥에 있는 내 손주들 부모 보기가 부끄러워서 살려주는 거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철민 씨, 당신을 살인 교사, 아동 학대 방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상무는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성그룹 차기 회장이야. 삼촌 제발요. 김 회장은 한별이의 귀를 막아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끌고 가.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리고 태성그룹 법무팀 전원에게 전달해. 이놈 평생 감옥에서 햇빛 한 줌 못 보고 썩게 만들라고. 만약 형량이 1년이라도 줄어들면 법무팀 전원 해고다. 으악. 삼촌, 잘못했어요. 박상무가 질질 끌려나가며 지르는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회장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의 품에 안긴 한별이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나쁜 아저씨 안 와요? 그럼 다시는 안 온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해. 할아버지가 다 혼내줬어. 김 회장은 한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비로소 7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잃어버린 7년을 되찾아주는 진짜 인생 이막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거짓말처럼 폭설이 멈추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태성그룹 본가 정원.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그날 밤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세상은 온통 분홍빛 벚꽃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얼른 오세요. 빨리요. 허허, 그래. 한별아, 뛰지 마라. 넘어질라. 김만석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정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지난 7년간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가 씻은 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것 봐요. 한결이가 저한테 화관 만들어줬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한별이가 머리에 쓴 꽃 화관을 자랑하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뒤로 몰라보게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진 한결이가 수줍게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실어증으로 말을 못하던 아이는 이제 없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안아주세요. 오냐, 내 새끼들, 우리 강아지들, 아이고 예뻐라. 김 회장은 2 아이를 양팔 벌려 꽉 끌어안았습니다. 품 안가득 전해지는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 회장은 손주들과 아들 내외의 묘소에 방문했습니다. 김 회장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훈아, 며느라, 많이 늦어서 미안하다. 너희들이 남겨준 이 보석 같은 아이들, 아비가 목숨 걸고 지키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거라. 아빠, 엄마, 우리 이제 안 아파. 할아버지가 우리 엄청 예뻐해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학교도 다녀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한별이와 한결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불어오는 봄바람이 세 사람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부모가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일기장을 폈습니다. 불면증 약도 정신과 치료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세상 그 어떤 자장가보다 평온했으니까요. 인생 일막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족의 따뜻한 손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비록 7년이라는 긴 겨울을 보냈지만 우리 가족에게도 마침내 두 번째 봄, 인생 이막이 찾아왔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악몽 같던 시간을 견뎌내고 서로를 지켜낸 한별이와 한결이, 그리고 뒤늦게나마 사랑을 되찾은 김 회장. 이들의 앞날에 이제는 꽃길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따뜻하셨다면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축복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